우뚝 솟은 산이 절경을 이루고 하늘이 내린 풍요로운 땅이 천녀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곳. 삼국지를 적어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꼭 와봐야 될 역사 속의 한 순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삼국 영웅들의 춤과 의, 그리고 절개. 수많은 전술과 지략이 살아 숨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중국에 왔습니다. 이런 걸 들고 하루 종일 휘두르고 싸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때묻지 않은 지상 최고의 풍경에 취하고 엄청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1800년 전 중국 대륙을 질주하던 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 낯선 길, 삼국지 촉한의 땅 사천성으로 떠납니다. 역사 만화를 즐겨 그리는 저에게 중국은 삼국 재패를 꿈꿨던 삼국지 영웅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특히 사천성은 위촉오 삼국 중에서도 촉한의 숨결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땅인데요. 오늘은 촉한의 수도 승도에서 그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천부지구, 즉 하늘이 내린 풍요로운 땅이라 불렸던 중국 사천. 중국 남서부 양쯔강 상류에 위치한 사천성은 4개의 큰 강이 도시를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도인 승도는 중국 서부 지역 최대의 도시이자 사천성의 행정,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 삼국시대 촉한의 제1대 황제인 유비가 촉한을 건국하면서 이곳 승도를 도읍으로 삼아 삼국시대의 서막을 연 땅이기도 합니다. 유비가 이 승도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형주의 한 건달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을 만나가지고 이 승도를 차지함으로 해서 드디어 중국의 천하를 3분의 1씩 차지하게 되죠. 장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조조가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송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주인 없는 땅이었는데 드디어 유비가 차지하고 성도의 수도를 열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촉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삼국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것, 촉한의 무장이자 충신의 전형 관우입니다. 네, 역시 관우상은 멋있네요. 수염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데 관우 얼굴 역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충신을 뜻한다고 그러네요. 관우는 얼굴뿐만 아니라 청룡도까지도 빨간색이네요.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중국 역사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삼국지는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명작입니다. 예, 삼국지는 한나라 말기에 수십 개의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위촉오 세 나라가 남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기 위해서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른 기록입니다. 그 첫 번째 여정, 야오. 무사에 왔습니다.
무사는 촉한의 군사인 충무 후 제갈량의 사당으로 삼국성지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 무사에는 제가 꼭 보고 싶어하는 유비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비의 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우 장비의 상도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조자룡의 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비의 묘가 있어 한소열묘라 불리던 이곳은 제갈공명의 사당과 합쳐져 무사로 불립니다. 황충도 초계 5호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이름까지 전장에서 전투를 할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웠던 노장군이죠. 황충. 개인적으로는 초안지나 아니면 18사략 이런 거를 다 봤는데도 삼국지의 그 100년 동안에 등장한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고. 그 시대가 가장 역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를 빛낸 수많은 초계 무장들을 따라 걷다 보니 반가운 이름이 눈에 띕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수 조자룡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자룡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훈남인데 여기 조자룡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노장군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노한으로 죽거든요. 70 넘어서. 그래서 아마 장수한 장군으로서 조자룡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꿈꾸던 조자룡상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해서 바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자룡이 있어서 만나서 행복하네요. 조자룡상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것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유비상이 보입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에서 촉한의 일대 황제에 오르기까지 삼국지 최고의 덕을 갖춘 유비의 리더십은 오늘날 각광받는 감성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기도 하죠. 武侯祠啊，武侯祠就是这个相对来说，就是说历史的文化背景说比较浓厚，就是我们也说想了解一下这个东西，然后就是说对中国的一些那个历史或者那个前辈做一个缅怀。 유비 곁에는 항상 충신들이 따랐는데요. 계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원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안쪽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에서는 보면 유비가 앞에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제갈량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신의 위치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제갈량이 앞에 있어야 되고 유비가 안쪽에 모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제갈량에 대한 사랑이 깊다 보니까 반대로 유비를 앞에 모시고 제갈량을 안에 모셨는데, 그래도 이 군신의 얘는 갖춰야 되니까 이 계단을, 대신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낮게 내려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제갈량. 유비의 무덤이 함께 있음에도 이곳이 무사로 불리는 것만 봐도 제갈량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갈량이 그 뜻을 수락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유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명수우주, 명성은 우주에 들이웠다는 뜻의 현판 위로
독특한 모양의 신선상이 눈에 띕니다. 다른 사당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세분이 지붕 위에서 이 제갈공명의 사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아무리 대의명분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다 보니까 그 원혼들이 이 사당에 침입해서 공명을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 신선세분을 원혼과 잡기를 막기 위해서 이 지붕 위에 모셔놓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이 중국인들이 제갈공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의 증표인 것 같습니다. 점령한 땅과 힘이 곧 정의가 되던 시대, 북방정벌과 남방정벌에서 대규모로 목숨을 잃은 영웅들로부터 제갈량을 보호하고 신처럼 모시려는 중국인들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집니다. 무서의 정전수 쪽으로 나와 연결되는 통로를 걷다 보면 유비가 잠든 곳이 나옵니다. 유비는 유약하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우가 죽었을 때 제갈공명과 또 조자룡이 간곡히 만류합니다.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키워서 오나라와 손을 잡고 위나라를 쳐야 될 때입니다라고 간곡히 만류를 하는데도 유비는 도원결의에서 삼형제가 함께 죽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관우가 죽었으니 나는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 아우의 원수를 갖겠노라라고 하면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오로 쳐들어갑니다. 그럴 만큼 감성적이긴 하지만 유약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유비의 묘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유비가 묻혀있는 유비 회농입니다. 높이 12m, 둘레 180m, 흡사 작은 구릉처럼 보이는 유비 회농은 우리나라의 왕릉과는 달리 능묘 위로 수목이 울창한 게 특징인데요. 왕릉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도구를 방지하는 건 좋은데 뭐라 그러죠? 왕릉의 어떤 신성함이라든지 그 웅장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깊게 뿌리 내린 이 나무들이 있었기에 천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비의 묘를 지킬 수 있었겠지요. 유비는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북방을 수복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 제갈량이 북벌하러 가기 전 이대 황제 유선에게 바친 글이 바로 이 출사표죠. 유비가 죽고 난 뒤에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갈공명이 북벌을 떠나기 전에 황제 유선에게 눈물로 이 출사표를 내놓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갈공명은 6번에 걸쳐서 이제 북벌 원정을 나갑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다시 회군에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운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런 제갈공명이 이 출사표를 쓸 때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짠합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남성의 명장인 악비가 다시 선 것으로 초반 정갈한 서체와 달리 뒤로 갈수록 그 내용에 감동한 악비가 점점 휘갈겨 서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800년) 전 꽃들이 만발하는 화사한 봄날 뜻을 같이하며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对三国来说最印象深刻的人物是谁呢？ 关老爷。 도원결의를 다짐했던 초계 명장 관우와 유비,
그리고 맹장 장비가 바로 그들인데요. 때마침 이 복숭아꽃이 활짝 펴 있을 때 세 명이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함께 하겠다라고 세 명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저 세 명의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관우가 일단 죽게 되고요. 관우가 죽으니까 장비나 유비는 살아있는 자신들을 죄스러워하면서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성질 급한 장비가 먼저 따라서 죽고, 유비도 내 형제들이 이 땅 위에 없는데 그 원수와 내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원정을 하죠. 그래서 유비도 따라 죽으니까 날짜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세 명이 그 맹세를 지켰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날 죽겠다. 그러니까 같은 때에 죽은 거죠. 돈결의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나간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유비와 관우, 장비의 의리 때문일까요? 오늘날에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이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烧香啊，保佑儿女工作顺利啊，平安啊，子孙平安长大就可以了。 그 간절한 염원을 뒤로하고 무사를 빠져나오자 이번엔 총나라 시대의 거리를 재현해 놓은 금리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인파 속으로 각종 기념품 가게와 노점들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예로부터 기름지지 않고 향신료를 많이 써서 매운 것으로 유명한 사천요리. 쎄쎄.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안 맵고 맛있어요. 닭고기네요. 살쪄 가지고 가겠는데. 맛 좋은 음식들로 배를 두둑이 채우고 나자 이번엔 독특한 풍경이 눈에 띕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거리에서 길을 파주고 돈을 받는 이색 상인들이었습니다. 약간 간지러우면서 아주 시원한데요. 포근하고. 조금 황당해 보여도 중국 황족들이 귀 건강을 위해 받던 기술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这起源于古代皇室中的一种贵族保健方式。 한 사람당 가격은 우리 돈으로 3,500원 정도.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파고 나자 신기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震动耳部，按摩眼马杀鸡，威力巨大。 어릴 때 저 엄마가 파주던 그런 나른한 그런 행복한 기분이었었어요. 그날 밤 성도에 있는 한 극장을 찾았습니다. 무대 뒤에선 공연을 코앞에 둔 배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은밀한 비밀을 훔쳐보는 것 같아서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베이징에 경극이 있다면 사천엔 천극이 있겠죠. 인형 손질에 여념이 없는 이분은 20년째 인형극을 해오고 있답니다. 川剧里面的一个《白蛇传》里面，后面不是有一个那个饶伯嘛？
그 중에서도 관객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삼국지를 토대로 하는 내용이겠죠. 中国人对关羽这个是很崇拜的。 드디어 막이 오르고 촉한의 일대 황제 유비와 충신이었던 관우, 장비 이 삼형제가 복사꽃 아래에서 도원결의를 하는 모습으로 일막이 시작됩니다. 청극 최고의 자랑 병검이 펼쳐집니다. 병검은 청극에서만 볼 수 있는 연기 기술인데요. 여기서 쓰는 가면들은 충성심, 간사함, 사악함 등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하이라이트는 병검 인형극. 호랑이가 백사를 쫓는 과정에서 얼굴이 수시로 바뀌는 백사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극으로 인형의 무게뿐 아니라 인형의 손짓, 표정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넓은 대륙을 질주하던 촉한 영웅들의 대서사시가 담긴 무대와 고개쇼, 병검 인형극까지 관람하고 나면 드디어 공연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많은 공연들을 봐왔지만 오늘의 이 여우는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네요. 다음 날 성도 시내에서 차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강원에 왔습니다. 도강원은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로 민강의 범람으로 일어나는 홍수를 막기 위해 전국시대의 지방관 이빈과 그의 아들 이이랑이 기원전 251년에 완공한 것입니다. 누각에 올라서자 오랜 역사와 질곡의 세월을 품에 안고 도도히 흐르는 민강이 한눈에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2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도강원의 치수 방식이 유효하다는 것. 현재까지도 성도를 포함한 일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원리에 고도의 기술을 집적시킨 도강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도강원이 댐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성도에 가뭄, 홍수 피해가 없어진 아주 비옥한 땅이 된 거예요. 그 허허벌판이.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에 가장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량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도강원 때문에. 그래서 초기, 가장 작은 나라인 초기, 오나 위하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이야 도강원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위대한 풍경을 가까이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강원으로 내려가는 길, 고풍스러운 사당이 보입니다. 도강원을 만든 이빈과 그의 아들 이일왕을 기리는 사당 이왕묘인데요. 원래 숭덕사라고 불렸으나 후대의 황족들이 이빈 부자에게 왕의 칭호를 하사하면서 이왕묘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成都天府之国就是这个样，有这个水泥工程才成为天府之国。以前成都的话就是10年9干，没有水去，就不毛之地。有这个，就从此那些人民就过得很富裕的生活。 2200년 전 화약 대신 바위돌을 구워 터뜨리는 공법으로 구멍을 뚫고 강가의 자갈과 대나무를 이용해 민강 중심부에 제방을 사 물줄기를 두 가닥으로 분리했다고 하니 볼수록 놀랍습니다. 2200여 년 전 하늘이 내린 물길을 거스르는 그 지혜와 기술도 놀랍지만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도강원을 건설한 이빙이 왜 중국인들에게 왕을 넘어 치수의 신으로까지 추대됐는지 이 위대한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우상이었던 조자룡의 묘를 찾아 떠납니다. 드디어 멀고 먼 시공을 지나 조자룡을 만나러 왔습니다. 조자룡은 건장한 체구에 뛰어난 무예를 갖춘 촉의 명장으로 평생 유비를 위해 헌신한 인물인데요.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 아끼는 인물이죠. 赵子龙书香的这个公园那个嘛，那个没有那个有个小庙子吗？小庙儿嘛，你看那儿是不是？不是，就这儿的嘛是，你不晓得吧？不清楚。他书香就在公园头。子龙庙啊，赵子龙子龙庙嘛，就那个子龙庙的嘛。这个就是啊，怎么进去啊？ 그런데 뜻밖의 풍경이 여행자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알려준 대로라면 분명 여기가 맞는데 공사 중인 듯 공원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참담하네요. 삼국시대 명장의 유적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92年，那块就是属于是当时武器中学就在这儿嘛。在汨罗之前，在文化大革命前，它是一个景点，是赵子龙庙嘛，子龙庙嘛，有子龙庙。 여기까지 와서 못 보고 간다는 건 어쨌든 타국에서 어렵게 찾아온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가게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我们简单看一下可以吧？ 아 잡초만 우거져 있군요. 이곳에 있던 학교가 이사간 후 폐허가 된 공터엔 긴 세월의 무상함만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이 인건 아이들의 배움터였으나 지금은 텅 빈 건물 뒤로 돌아가자 변변한 묘비 하나 없는 작고 아담한 묘가 애써 우리를 반깁니다. 조자룡의
묘입니다. 관우, 장비, 황충, 마초와 함께 초계 5호 장군의 한 명으로 불리며 유비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었던 조자룡. 외롭게 전쟁터를 오로지 전쟁터만을 쫓아다닌 장수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내 작은 흔적도 글쎄 어떻게 보면 조자룡의 흔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보다 더 미비하게 잊혀져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작가로서 마무리하는데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타고난 용맹과 무술 실력으로 전장을 압도하던 조자룡. 세월의 무상함 앞에 상념이 깊어집니다. 삼국지의 영웅들이 내달리던 땅. 그곳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된 이번 여정. 후손들에 의해 잘 차려진 삼국의 유적들만 둘러보았더라면 이런 진한 울림은 또 없었겠죠. 그곳에 명장에 대한 충직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저는 또다시 길을 났습니다. 장비가 이곳을 다스리고 이곳에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역사 속의 한 순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 곳곳에 남아있는 촉한의 숨결을 만났습니다. 제가 꼭 보고 싶어하는 유비의 묘가 있습니다. 촉한의 일대 황제 유비의 묘를 둘러보고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삼국 영웅들의 이야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오늘은 촉한의 무장 장비가 다스린 땅 낭중과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 촉한의 마지막 고루 금문관으로 향합니다. 작가라면 한 번쯤 자신의 시각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은 고전이 바로 삼국지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느꼈던 설렘을 안고 떠나온 이번 여정. 오늘은 촉한의 무장 장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낭중에서 그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도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윈난의 리장 고성, 산시의 평야오 고성, 안후이의 스시엔 고성과 함께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로 꼽히는 낭중입니다. 수백 채의 전통 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마치 중국 시대극의 한 풍경 속으로 들어온 느낌인데요.
촉한의 무장 장비가 생을 마친 곳으로 이곳에서 7년간 거주하며 촉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판 하나하나, 골목길 주춧돌 하나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여기 낭중에 있는 고성인데요. 장비가 이곳을 다스리고 이곳에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고성의 고즈넉한 정치는 매년 수많은 여행가들의 발길을 붙잡는데요. 그중 장가소원이라는 이름의 한 전통가옥에 들렀습니다. 중국 전통 건축 방식인 미음자 형태의 4번 구조로 이루어진 이 집은 작은 정원의 형태부터 집안 곳곳 명과 청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这个缸呢，它是有3层的意思。第一个，它是表示聚财之意，就是水代表财，用一个缸给聚着。然后第二个意思就是它位于3个院落中间的院子，也就是镇宅之宝之意。然后第三个呢，它就是具有，因为以前的房屋它都是木质结构的，可以起到一个防火的作用，消防缸的意思。这里的话就是 집안 곳곳에 놓여 있는 소품 하나하나마다 생활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如果客人来访呢，看见这个桌子它是分开2边的，它就代表男主人不在，然后客人需要避嫌，不便进入内堂，因为家中只剩下女眷。 탁자에 놓여 있는 모양에 따라 바깥 주인의 출타 여부를 손님에게 알렸던 거죠. 예, 탁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바깥 주인이 와 계신 모양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집은 창틀 문양, 정원의 생활 소품은 물론 집안의 가훈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보존하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别的意思，泮水它是古代孔子学院旁边的一条河流，它也就是象征，就是这家的主人希望自己的子孙后代这些学问、知识、道德，可以像这条河的河水一样源远流长，继续发扬下去。 먼 옛날 집안 가득 울렸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장가 소원을 나와 조금 더 고성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낭중 고성 중앙에 위치한 중천루에 올라가 보기 위해서인데요. 在这个位置呢，主要就是看咱们古城的一个全景。那在楼上，咱们看到这边有很多的这种小四合院哈。 중천루에 올라서자 전통 가옥들로 빼곡하게 밀집해 있는 낭중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这边咱们所在的这一块呢，是一个核心景区的一个部分，而到那边一点点的话，就是居民区居住为主。现在咱们古城内呢，还有5万多的原住居民哈。 그곳은 여행자들을 위한 고성이 아닌 그야말로 고성 안에서의 삶을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터전이겠죠.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또 다른 풍경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실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느껴집니다. 미로처럼 꼬불꼬불 길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옛날 마을을 가능하면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원형으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살려고 노력한 그런 아주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골목입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이번엔 거리를 절비하게 수놓은 상점들이 눈에 띕니다. 장비가 유비를 만나기 전에는 소나 돼지를 잡아서 팔던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는 장비우육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장비가 푸주간을 했다는 이야기에서 착안한 육포 가게. 종류도 여러 가지네요. 장비가 위나라와의 전투길에 육포를 만들어 먹었다는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以前张飞镇守这个地方，张飞以前不是一个屠夫吗？他喜欢吃肉，所以然后他犒劳那些战士啊，就是说把牛肉煮好，然后就像张飞的脸一样那么黑，然后做了张飞牛肉，然后由于张飞的原因，最后那个牛肉就叫张飞牛肉。 장비가 즐겨 먹었다는 그 맛. 这样的。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맛있네요. 안 짜고. 그때 풍악을 울리며 나타난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무슨 일일까요? 飞巡城，张飞在阆中镇守7年，对阆中人民做了很多的实事好事，他是阆中地方官。 낭중의 주둔에 있던 장비는 관우의 복수를 꿈꾸며 오나라 정벌을 위해 출정을 하려다가 부하 금광과 장달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장비 행렬이 도착한 곳이 바로 장비가 부하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기념사진 찍는 장소로 변해버렸네요. 为阆中人民做了很多好事，保境安民、礼服巴人，在这些方面都做了很多成绩，对吧？发展蚕桑啊这些，大家都很拥戴他。 호쾌한 기질로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던 장비. 항상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스승 노식이 이렇게 잡혀갈 때 그 연고를 아는 것보다는 충신을 잡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먼저 포조를 때려 죽이고 고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 장비야말로 삼국지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부하들에게 매우 엄격해 종종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생각한 바를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기질 덕에 장비는 관우와 더불어 당대 최고의 용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관우의 죽음 뒤 또 한 명의 형제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도원결의는 결국 총나라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완성되지 못했죠. 관우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던 장비가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 부하 장수들에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때 목이 잘렸을 때 목은 오나라로 가버렸고요. 몸만 남았는데 그 몸을 장사 지낸 곳입니다. 더욱 애잔한 것은 장비의 몸은 이곳 낭중에, 머리는 중경의 장강변에 나뉘어 묻혔다는 것입니다. 这个墓呢，其实以前就是一般的那个墓的样子，只不过呢，因为张飞当时在咱们阆中镇守7年时间里面，为咱们当地的百姓做了很多的好事儿，因此呢，受到人们的爱戴。每当经过张飞庙的时候，咱们都会过来捧上一耙豆上去，所以呢，这个墓就成了这么大的一个规模。现在这个墓呢是长42米，宽25米，高8米的一个样子。 그 앞에 서니 2000년 전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며 호탕하게 웃어설 장비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청나라 때
사천성에서 가장 큰 과거 시험장으로 쓰였던 공원에 왔습니다. 안에서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도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설레는데요. 과거 보러 갑니다. 오, 그 사이에 참가자가 꽤 늘었네요. 경쟁자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당시의 과거 시험장을 그대로 재현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낭중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걸쳐 4명의 장원을 배출할 정도로 이름 있는 학문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나저나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데 답은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배운 게 그림이라 저는 장비를 그려 넣었습니다. 사천성 과거 시험자 중 50% 이상이 낭중 출신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가 짐작이 되시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명문대학에 대한 열기는 똑같네요.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얼떨결에 중요한 직책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나이 60에 드디어 급제했습니다. 거리 가득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광장입니다. 我们这我们退休了，老爷子就在一起耍。我询问，我就问这个，我觉得全国最好的还是我们阆中最好了。화려하지는 않아도 고성의 고즈넉한 정치와 삼국 영웅 장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낭중. 그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이제 저는 낭중에서 북으로 176km 떨어진 명월협으로 향합니다.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유비의 유언에 따라 북벌을 위해 걸었던 길로 유명하죠. 제갈량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임금에게 올린 출사표를 따라 걷다 보니 주군을 잃고 북벌을 진행하던 고뇌에 찬 제갈량이 여행자를 맞습니다. 제갈공명이 이곳에서 진을 치고 북벌을 꿈꿨죠. 제갈공명의 표정에는 글쎄요, 그렇게 만든 건 줄 몰라도 상당히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여섯 차례에 걸친 북벌에서 번번이 눈물을 삼키고 돌아와야 했던 제갈량의 충정이 느껴집니다. 조천협이라 부르기도 하는 명월협은 자린강변에 위치한 4km 남짓의 협곡으로 강폭은 평균 100m,
수심은 5m 이상 된다고 합니다. 바위에 박힌 보석이 달빛에 빛나는 것을 보고 이를 탐한 라마가 법력으로 보석을 빼갔다는 명월석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의 잔도는 삼국시대 100km가 넘었던 길을 최근 2km 구간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서 유비와 초기의 그 군사들이 걸어갔었는데요. 200이라는 시인이 읊었듯이 초기의 잔도는 천리나 이어지고 그 길은 마치 하늘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으니까 역사 속의 한 순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험준하네요. 잔도는 기원전 316년 진나라 해문왕 때 처음 열렸는데요. 그로부터 110년 후 초와 한해 패권 싸움에 불타 없어졌으나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300km에 달하는 잔도를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통나무가 박혀져 있습니다. 저걸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발끝이 다 찌릿찌릿합니다. 낭떠러지에 구멍을 뚫고 나무 대들보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목판을 펴서 길을 만들었다고 하니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새삼 놀라울 따름이네요. 이게 옛날 원래 잔도의 기둥을 박는 구멍이네요.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깨서 이런 구멍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하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노역을 하던 사람들의 한숨 소리 또 독려하는 째찍 소리 그런 것들이 마구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돌구멍만 해도 400여 개. 잔도는 단순한 길이 아닌 북벌을 염원하던 촉한 사람들의 땀과 목숨을 담보로 세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풍처럼 솟아난 협곡을 따라 걷다 보니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치운낭입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게 뻗은 10만 그루의 척백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촉한의 무장 장비가 7년간 낭중을 지키며 척백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장비가 심은 척백나무라고 해서 장비백이라고도 한다네요. 나무들이 전부 한 그루 한 그루 천년이 넘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경이로운 숲길입니다. 어쩐지 장비가 좀 달리 보입니다. 우와, 나무는 진짜 이 나무가 크네. 정말 엄청난데. 천년은 넘게 산 나무네요. 크다. 이런 나무에 비하면 우리 삶은 순간이네, 순간이야. 천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왔을 이 길. 유비가
황충과 방통과 위원을 데리고 이 길을 지나가서 검문관을 넘어 촉을 정벌하고 황제가 되었죠. 촉한의 관문으로 이어지는 길. 장비는 깊게 뿌리 내린 척백나무가 되어 여전히 듬직한 모습으로 촉한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예로부터 비옥한 땅이었던 촉한은 온통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위와 오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6번 북벌을 하는데 다 검문관을 거쳐서 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을 멸망시키러 등해가 넘어온 길도 그 길이죠. 이제 저는 촉한의 마지막 보루이자 천혜의 요충지였던 검문관으로 향합니다. 험준하기로 유명한 촉도에서도 최고의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검문관 인근 마을에 들어서자 절비하게 늘어선 두부 음식점이 눈에 띕니다. 두부로 유명한 이 고장에는 삼국지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三国就是说当时的时候在兵荒马乱的时候啊，老百姓都没有吃的。这个钟会的部队来攻将门关的时候，已经精疲力尽了，战马已经没有吃的，士兵已经饿了3天没有吃的，怎么去攻？肯定是攻不下来的。后来老百姓就发明了豆腐，豆腐给士兵吃，豆渣喂马。士兵吃了豆渣之后，马壮了，有力了。这个士兵吃了之后，就他身强力壮了。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 때문인지 메뉴판은 온통 두부 요리뿐이었습니다. 검문관에는 100여 가지 이상의 두부 요리가 전해집니다. 맛도 빛깔도 각양각색인 수많은 두부 요리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요리는 바로 이 요리인데요. 淮菜豆腐呢是先把豆腐做好，里面包肉馅儿。 그 맛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我们这里的水做的豆腐，还有这里的土的质量土质啊，黄豆是我们本地的黄豆才可以的。 촉과 위에 주요 전장이었던 검문관에서 굶주린 병사들과 말들의 배를 던던히 채워주었던 두부는 이제 발길 닿는 대로 걷는 허기진 여행자들의 별미가 되었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두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하, 정말 기대되네요. 这个是麻辣豆腐，又麻又辣，很麻很辣的。这是非常有名的淮菜豆腐，请你品尝。 제갈공명과 유비가 전투장에서 먹었던 그 두부랍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치 그 시대에 공명이 된 기분으로 먹어보죠. 이야,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도네요. 아, 너무 맛있네요. 고기 같네요. 두부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배도 던던히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검문관으로 향합니다. 삼국지를 적어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검문관은 꼭 와봐야 될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장소죠. 니하오. 니하오. 촉한의 요새라는 말답게 검문관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야, 저기가 금문관이네. 병풍처럼 솟아있는 대금산 절벽 중간에 깊게 패인 협곡. 그 위로 천녀의 요새 금문관이 서 있습니다. 진짜 양옆 계곡으로 1000명만 붙어 있어도 아무도 못 넘어오게. 위와 촉을 경계로 100km 가까이 이어진 산맥에서 유일하게 패인 7m 폭의 협곡. 그 사이에 세워진 금문관은 위와 촉을 연결해 주던 유일한 통로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금각 드디어 올라왔다. 칼을 꽂아 세운 것 같다고 해서 금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갈량이 눈물로 쓴 출사표를 유비의 아들인 유선에게 바치고 위나라 정벌에 나설 때 지났던 관문이자 위나라 장수 등해가 성도로 진격하면서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관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와서 살펴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런 천혜의 요새를 지키지 않고 그냥 뒀다가 위나라의 등해가 와서 총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니까 내가 유비가 아닌데도 화가 나네요. 세월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듯 먼 곳까지 진군을 알리던 북소리의 비장함도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에 이내 흩어져 버립니다.将会在这个地方，守这个关口。 위나라의 장수 종해가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을 때 제갈량의 후계자이자 촉한의 무장이었던 강류가 2만 군사로 대군을 막아냈다는 역사적 사실만이 금문관의 위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촉한의 모든 길은 잔도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금문관을 빠져나오자 이번엔 돌산을 깎아 만든 좁은 길이 나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장교입니다.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험난했겠죠. 삼국지 기행 제대로 합니다. 최근 다시 복원된 길을 따라 오르는 일도 이렇게 숨이 찬데 그 옛날 무장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었을까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대국인 조조의 위나라가 이 작은 총나라를 왜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웠던지, 촉으로 통하는 모든 길이 이렇게 험하니 어떻게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겠어요? 촉의 길은 몇천 킬로미터가 다 장교로 이어지네요. 정말 험한 길입니다. 험준한 절벽을 깎아 만든 잔도의 끝에는 위나라 사마소에 대항하여 촉한의 재건을 도모하다 목숨을 잃은 강류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류의 시신은 유골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히 훼손되어 지금의 이 무덤은 그가 생전에 입었던 옷과 간을 묻은 의관총이라고 합니다. 촉의 험난한 이 잔도를 걷고 올라왔어 그 여정 끝에 왔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류는 이연세라는 작가의 가슴 속에는 아주 강하게 이제는 자리매김하게 됐네요.
끝내 국보를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린 망국의 한. 그러나 끝까지 지칠 줄 몰랐던 그의 용맹함과 기계는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남았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담는 거죠. 강요가 바로 여기 강족 사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 촉한으로 가는 험준한 길, 명월협과 금각 드디어 올라왔다. 금문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촉한에 뛰어난 지략가이자 무장이었던 강유의 본향 나복제촌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또 얼마나 진기한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와봤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책에서만 보던 삼국지 역사의 땅을 직접 밟으며 여행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떠나온 이번 여정. 오늘은 성도에서 북서쪽으로 1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문천을 지나 구름 위 강유의 땅 나복제촌으로 향합니다. 삼국지는 책사와 무장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지략과 무예를 갖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촉한의 지략가이자 명장인 강유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길. 여기는 비도 오고 물도 있는데 산악 자체가 흙 한 줌 없는 바위덩어리 같아요. 대신 참 강인했겠네요, 강족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달려 도착한 곳은 강유성입니다. 강유는 촉한의 2대 황제 유선이 위나라에 항복할 때 유일하게 금문관을 지켰던 마지막 장수인데요. 삼국지를 보게 되면 공명이 죽고 나면 긴장감이 극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마이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강유니까 강유가 없었으면 삼국지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어질 겁니다. 제갈량이 평생 찾아다녔던 후계자를 만났다고 평가할 정도로 출중한 무예에 뛰어난 지략까지 두루 다 갖춘 인물이죠. 무장이면서도 굉장히 책사 같은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굉장히 아꼈던 장수죠. 그 강유가 바로 여기 강족 사람입니다. 북벌을 위해 출진하는 강유와 비장한 얼굴로 전진하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강유를 비롯해 5호 장군 중 한 명인 마초와 마초의 아버지 마등은 모두 중국의 소수민족인 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강 대역곡을 따라 구불구불 굽이진 길을 차로 한참 더 달리다 보면 이채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快接我，你和我是不 드디어 보인다 저기. 구름 위의 마을 나복제촌입니다. 민강의 남쪽 기슭 해발 2,000m 사는 댁에 위치해 있는 루어보자이촌 나복제촌은 세계 유일의 황토집 군락이자 민강 대역곡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힙니다. 강류의 선조이자 한때 중국 대륙을 주름잡던 강족이 5,000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도읍을 세웠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옥수수구나. 장작도 있고. 한적한 시골 풍경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야오, 안녕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을 여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는데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뽀뽀. 네. 아, 수 놓으시는 거구나. 이곳 강족 여인들의 대표적인 전통 예술인 강수입니다. 一天就不得事就绣，因为我们是千族，我们从小那么点就开始绣。这个是给他的儿子在做。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문양의 자수는 강족 여인들의 필수품. 一套都要追个的有个过把年一年年吧才追得完，一身一套。坎肩、衣服、围腰，还有鞋那些做下来要1年多一套。所以我们给儿子、给女子做嫁妆那些都是要提前准备。 몸단장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독특한 문양의 이 두건. 모자가 방석 같아요. 모자가 방석 같다고요. 你好呀。 여기 방석에 깔아야 될 걸 머리에 쓴 것 같다. 你好呀。这就是我们从小就习惯，我们是千秋就离不得在身上。有一些没结婚那些就不穿这个。 结婚那些就穿我们这种褂褂，我们就代表结婚，就要婚结了。这些帕子是代表结了婚，没结婚就不得包帕子。 한 해 먹을 옥수수를 바람에 말리고 구름도 쉬어간다는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풍습을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나무에 걸린 이 붉은 끈들은 다 무엇일까요? 这个春枣，因为这个吃来的时间那个早些早熟些，我们就千秋就每年都是这个样子，节气就来这来。 멀리서 온 손님에게 선뜻 붉은 끈 하나를 내어주시는 아주머니. 소원을 빌겠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저도 그들처럼 소원을 빌어봅니다. 예, 원래 안식년인데 원래 제 건강 좀 챙기고요. 그리고 원래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이행신의 집 지붕에 올라가면 집과 집의 높낮이가 경사로 이어져 마을의 거의 모든 집들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我们信这个百神，就是我们原住民有一个百神救人的那么个，这个就是我们每年有意思不舒服啊，病到那些就在这儿来烧香来给他祈祷，就在这里面的。 그러고 보니 집집마다 지붕에 흰 돌이 놓여 있네요.
매번 전쟁에 패하던 강족 사람들이 흰 돌을 쌓아놓자 전쟁에 승리하고 마을에 평화가 왔다는 전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흰 돌을 하늘의 신이라 섬기고 매년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집집마다 지붕 위에 흰 돌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흰 돌의 신성한 기운도 2008년 사천성 대지진의 재앙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을과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을로 이주했지만 또 몇몇은 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我说喊他新饭山去，他是新饭山住不下来，他说他就下来，他下来了，他的儿子媳妇都跟他下来了，在这儿，他舍不得这个饭老饭子。老一辈嘛，我们祖祖嘛，我们爷爷嘛，我们爸爸，算我们下来就已经接近2倍。 참사 후에도 여전히 옛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도마 소리가 이른 아침 정적을 깨웁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어젯밤 묵은 이 집의 딸 왕카이팡을 따라 나섰습니다. 민강이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주겠다고 했거든.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아, 지진 때 다 무너진 곳이네. 와! 와, 어마어마한 절벽이네. 민강을 끼고 해발 4,000m 가까이 되는 산들이 만나 까마득한 협곡을 이룹니다. 예, 구름 위의 마을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감이 나고요.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5,000년 전 그 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세월의 이야기를 간직한 듯 켜켜이 사여 하늘로 솟은 산과 그 아래로 흐르는 물길. 그런데 산등성이의 독특한 지형이 눈에 띕니다. 我们对面山坡上出现的那些滑坡是地震后全部滑坡的，我们这里叫做泪痕，就像是一个母亲看着自己的孩子受伤的时候，一个流下的眼泪的意思。 산사태로 인해 산의 지형마저 바꾸어 놓은 대지진. 그 모습이 마치 슬피 우는 산의 눈물 같기도 합니다. 민강 대협곡에 척박하지만 찬란한 풍광 앞에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으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전통 북들도 놓여 있네요. 얌치. 얌치? 북 만들기는 쉽겠어요. 이거 양털이 그대로 붙어 있고 대신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검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缅甸的服从帕，
放钱呢，他就里面他放了钱，他包起，就是他就不得掉。像这个钱包啊，这个钱啊，钱就是你揣在里头，就是这么过去啊，过去，他就这样就算了。 이런 걸 두고 생활의 지혜라고 하나요? 몇 번 둘둘 말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꽤 근사한 부총파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강족 남성들의 힘찬 북춤이 시작됩니다. 일정한 대열에 맞춰 북을 두드리며 콩을 돋우는 사람들. 남성들의 북춤으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을 무렵 이번엔 화려하게 수놓은 전통 복장을 한 여인들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고대언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수십 명이 호흡을 맞춰 단체로 추는 이 춤은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강족의 단결과 화합을 의미하는 전통춤입니다. 온몸의 힘을 쭉 빼고 유연하게 스텝을 밟는 그 몸짓이 우리의 태권과도 비슷합니다. 쉬운데 내가 워낙 몸치라서 내가 몸치라서 따라하기가 힘든 거지. 한국에서 저기 춤을 약간 추는 사람은 검세 배우겠어. 흥에 취해 저도 한번 따라해 봤는데 영 몸이 안 따라줍니다. 我们以前在这是传承的，祖祖辈辈都是传承下来的，祖祖辈辈都是每一辈都要传承到以下，我们还要传承到以下下去，每个人都是必须要传承下去。 대지진 후 거칠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땅을 일구고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희망의 노랫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순박한 사람들의 그런 웃음 또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래오래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강족 마을에서 맞는 두 번째 저녁. 저녁을 준비하는 아주머니의 손이 분주합니다. 这个是猪肉、腊肉，这个是猪脑壳，腊肉是拿玉米面煨出来的，我们这个是。 이 훈제육은 독특한 풍미가 아주 일품인데요. 拿那个包谷煨出来的，我们煮上了呢，就这个火焰球的，这个火焰球了呢，有点好吃。 소금에 절인 고기를 집집마다 제돌보에 걸어놓고 연기에 익혀 말립니다. 그러면 연기의 성분이 흡수되어 더 오래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제촌에서 맞는 이틀밤, 먼 길을 온 여행자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가족들의 마음이 고마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삼국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관우는 신의로, 장비는 어리로, 강유는 인의로 그리고 있습니다. 왕카이팡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관우처럼 신의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현세. 我觉得我是应该是姜维吧。 오늘 저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그 고마움에 감사를 드리는 뜻으로 이 선물을 드립니다. 很高兴。
谢谢。这几个人拿钱买都买不到。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나복채촌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 또 하루 깊어갑니다. 이제 저는 나복채촌을 떠나 지상 최고의 풍경 구책으로 향합니다. 9개의 장족 마을을 뜻하는 구체구. 가는 도중 장족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천치우 씨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갑작스러운 방문인데도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시네요. 마침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뭔가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야크의 젓, 수유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손톱만하게 잘라 기름에 튀기는 것입니다. 这是那个弄酥油炸，酥油炸不都吃？ 잘 튀긴 수유 과자는 체에 걸러 기름을 빼고요. 소금, 참깨, 땅콩, 호두가루에 수유 과자를 듬뿍 올리고 진하게 끓인 찬물을 부어주면 수유차가 완성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조심. 이게 수유차라고 하지만 거의 뭐라 그럴까요? 요리 하나 받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과자 한두 개 띄어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차라고 보기에는 우리로 치면 맛있는 죽 한 그릇 그런 느낌이네요. 영양 듬뿍 차 한 잔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야크는 이곳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동물인데요. 이게 야크인가요? 야크? 이 녀석이 바로 야크입니다. 해발 고도 4,000m 이상에서만 서식하는 고산 동물이죠. 저도 전통 복장을 갖춰 입고 야크를 만나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까지 내려오고 이거 덮이고 이건 거기에 비하면 아주 심플한데. 这个是冬天穿，冬天穿就手不冷。这个是热天穿，你看就寄来时候就袖子要短一些。 천치우 씨는 90마리 가까이 되는 야크를 마을 인근의 언덕에 방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야크에게 주는 이 하얀 가루는 소금을 섞은 보리가루입니다. 这个是糌粑，쌈바. 哎，糌粑。 야생성이 강한 야크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언덕 주변을 맴도는 것도 소금을 섞은 보리가루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잘 받아먹네요. 나 바로 적응해서 살겠는데. 산에서는 구하기 힘든 염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척박하고 거친 땅에서 살아가는 장족 사람들에게 야크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고산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드디어 신비로운 땅 주자이 거욱 구체구와 만나게 됩니다.
그 진귀한 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구체구는 해발 고도가 2,000m에서 4,000m에 이르며 면적이 7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협곡 인근에 장족이 거주하는 9개의 촌락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九寨沟当然是以水是一个以水为主的一个自然风景区，水。但当然呢在不同的季节呢有不同的看点，比如说现在这样的桃花。 계절마다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 사계절 내내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구체구는 험준한 산 아래 넓고 잔잔한 호수들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물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호수의 물빛과 산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정말 좋네요. 좀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첩첩산 중에 굽이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구체구.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손꼽히는 오화해입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그 속에 있는 식물들의 빛깔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환상적인 빛을 뿜어냅니다. 장족들은 바다를 너무 갈망해서 호수를 전부 해자라고 부른답니다. 바다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제가 본 어떤 바다보다도 이 오화해가 아름답네요. 5가지 아마 꽃의 색깔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와봤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이 미묘한 조화에 이끌려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천상의 풍경 앞에서 사랑을 다짐하는 신랑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1、2、3，走，开了。你们是哪里人呢？内蒙的。为什么选择在这里拍婚纱照呢？漂亮吗？水不清吗？啊，你们内蒙古怎么过来的？坐飞机，然后那个再坐大巴到这儿。啊，需要多少个小时？2天呢。2天一直到这得2天。不冷吗？还好了，心情在就不算太冷了。 신부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빙하에 칼슘과 스케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속의 나무들은 마치 미라처럼 수백 년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신비한 물에도 물고기가 살까 싶었는데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수장풍습 때문에 이곳 장족 사람들은 절대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는 108개의 호수와 13개의 폭포가 서로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물보라가 햇빛에 반사되면 마치 진주 알갱이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진주탄 폭포입니다. 폭포의 폭은 약 200m. 낙차가 가장 큰 부분은 40여 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구에서 물살이 가장 세고 물소리도 가장 큰 구간이죠. 햇빛에 비친 폭포는 더욱 눈부시다고 하는데 잔뜩 흐린 날씨가 아쉽습니다. 햇살이 빛날 때 물결 하나하나가 내려오면서 물갈래가 많잖아요. 물갈래가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물방울이 튕기면서 진주처럼 빛난다고 진주탄이라고 하는데 오늘 햇살만 빛났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그걸 못 봤어. 그 밑에서 이렇게 옥빛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구의 수많은 호수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색채로 유명한 오체제입니다. 영롱한 물빛의 호수는 숨죽인 듯 고요합니다. 저게 햇살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정말 예쁘겠네요. 저 물결에 이렇게 일렁이는. 구체구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여신 생모를 헌무한 산신 달과가 구름으로 거울을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했는데 실수로 그 거울을 떨어뜨려 산산조각난 거울이 108개의 호수로 변했다고 합니다. 전설 속 이야기 그대로 거울처럼 투명한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구체구에서 가장 큰 호수 장해에 다다릅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설산과 영롱한 물빛의 호수가 만들어내는 태고적 풍경. 그때 반은 앙상하게 반은 깃발처럼 가지가 살아있는 나무가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称之为九寨沟的保护之神，它的一半没有，一半在发芽，所以称之为旗树，长得像旗子一样。另一方面说明它是一个九寨沟的保护之神。曾经湖泊里头有怪物，过去的神仙以它称之为搏斗，丢了一个赤壁以后，所以现在我们看起来这一棵树是一半有枝叶，一半没有枝叶，称之为独臂老人柏。 그 괴물은 그럼 아직도 이 물속에 있는 거예요? 按传说来说，它还是在，所以说这个神仙化作为树，在守着这个村寨的人们。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오늘 또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수의 태고적 비밀을 이 전설의 나무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펜을 듭니다. 이 거대한 풍경의 감동을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냥 보는 풍경은 스쳐가는 풍경이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기 가슴 속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감을 넣어서 자기 가슴 속에 담는 거니까 확실히 달라지죠. 그렇게 촉한의 멸망을 지켜보던 무장강류의 절절한 마음도 때묻지 않은 강종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도 처녀의 비경과 더불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조조나 송건이 썼을 만한 크기네요. 이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예술품은 대지진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과 전통을 일구어 나가는 강족 사람들과 지상 최고의 풍경, 구체구에서 한없이 투명한 호수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수려한 풍광과 삼국지의 역사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도시 중경으로 떠납니다. 이런 걸 들고 하루 종일 휘두르고 싸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곳에는 또 어떤 불꽃 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삼국지는 사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고 빠져들 정도로 대단히 매력적인 고전입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쌓였던 삼국지 촉한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떠나온 대장정. 그 마지막 여정은 중경의 숨은 보석 무릉에서 시작합니다.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쟁투는 그 자체로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의 길을 따라 도착한 마지막 도시 중경.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중경 시내에서 동쪽으로 2시간 더 달리자 짙은 안개가 그치고 뜻밖의 너른 초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안개 속을 뚫고 나오니까 이런 신천지가 나왔습니다. 마치 옛날에 안개 속을 헤매면서 길을 잃고 나오니까 무릉도원이 나왔다고 하듯이 어쨌든 맑은 하늘이 나왔네요.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는 봄의 살에 오랜 여정으로 지친 제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는데요. 그렇게 봄볕에 취해 한참을 걸으니 이번엔 깎아지던 절벽이 코앞입니다. 절벽 끝에 서자 구름과 안개로 뒤덮인 절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낭떠러지 절벽. 이 거대한 자연과 마주하고 있으니 인간은 참 미약한 존재네요. 한참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몽롱해지네요. 무릉은 스키암이 물에 녹아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으로 현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 꽃과 나무, 맑은 공기에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본격적인 산행에 나섭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 위풍당당합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우와, 여기가 절경이구나. 이야. 앞에 서는 순간
병풍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기암 절벽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都说我们自己是龙子龙孙，当然这里有刚好3座天然形成的石拱桥，所以呢，我们当地人在以前的话，在明代的时候就一直把它叫做龙桥，一直延续到1999年。那我们是现在给它改名叫做天生桥，那就是现在有这个科学的术语来给它定的名字啊。这个天生桥顾名思义就是天然形成的3座桥了。我们现在所在的就是第一座天龙桥的桥面上。 무룡의 어떤 천생삼교. 천생삼교 협곡.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아쉽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엔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끝없이 내려가네요. 수직 80m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어마어마한 땅속 계곡으로 아치형의 다리 천생삼교의 첫 번째 철령교입니다. 워낙 산세가 험하다 보니 가마꾼들이 사람을 태우고 가파른 계단을 굽이굽이 내려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엄청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이 만든 이 문이 세계라고 하네요. 일단 한 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절묘하게 아치형을 이룹니다. 천생삼교는 무룡 카르스트의 핵심 절경구역. 다리의 평균 높이는 300m, 다리면의 넓이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1km 내에 거대한 3개의 습교가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저마다의 주름을 새긴 채 켜켜이 쌓인 모습이 장관을 이루네요. 철령교를 빠져나오자 옛 정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집안채가 눈에 띕니다. 원래는 삼국시대 때부터 영마들이 쉬어가던 역참이 있었던 곳으로 허름한 초가가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2006년 장이모 감독의 영화 황후와의 유일한 야외 촬영지로 선정되면서 지금은 천생삼교를 배경으로 관객들의 화려한 무술신이 오갔던 세트만 오롯이 서 있습니다. 하늘이 만든 세계의 돌다리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천생삼교.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걸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예술품은 인간이 만드는 예술품 따위 장난처럼 만들어버리네요. 세트장에서 나와 우측으로 한참을 걷다 보면 칼날처럼 아찔하게 뻗은 벼랑 옆으로 흩날리듯 떨어지는 물방울. 파릇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청룡교와 마주합니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자연 앞에 압도되고 맙니다. 청룡교는 우기에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남은 구불구불한 길이 멀리서 보면 용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는 그런 걸음마다 그림이 되는 풍경. 사천은 삼국시대 때 거의 모든 땅이 초계 땅이었습니다. 여기도 물론 초계 땅이었죠. 그러니까 초계 땅들은 험하지만 험한 만큼 비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든 만큼 그만큼 아름다움을 줬던 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촉한의 땅에 와보니까 상수시대 때 촉한을 이루었던 유비이야 모든 영웅들이 거칠지만 굉장한 풍류도 즐겼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아름다운 땅이었으니까. 나와서 걷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청룡교의 모습이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닮아 있습니다. 독수리 머리까지 올라갔어. 야! 여기가 세 번째 다리입니다. 세 번째 다리도 어마어마하죠. 드디어 하늘이 내린 세 개의 다리, 천생삼교의 마지막 관문인 흑룡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컴컴한 협곡 사이를 걷다 보니 거대한 흑룡의 알 수 없는 검은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태고적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곳은 수천만 년 전 지각 변동으로 땅이 붕괴되면서 협곡을 이룬 용수엽 지붕입니다. 용수엽 지붕 아래로 내려가는 길, 깊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내려가는구나. 마치 지하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하염없이 들어가네요. 나왔다, 엘리베이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여기는 천생삼교하고 명월엽 장교하고 합쳐놓은 것 같네. 선녀산 남쪽 기슭에 있는 용수엽 지붕은 하늘이 만든 구멍이라 불릴 정도로 땅이 가라앉아 마치 지구 속으로 뚫린 거대한 구멍 같은데요. 한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터널 같은 요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율의 세계로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벽, 그 틈 사이로 다시 절벽. 온갖 상념이 끝도 없이 파고듭니다. 수많은 술수가 사실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계책이잖아요. 대의명분은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수만 가지의 검은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요. 노숙, 또 정욱,
그리고 강류, 사마이 이런 책사들이 전부 이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온갖 상념으로 잠시 어지러웠던 마음이 거대한 자연 풍광에 잔잔한 물결을 이룹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도 결국은 자연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봅니다. 칼로 자른 듯한 절벽 사이로 칼날 같은 폭포수가 세차게 떨어집니다. 은하폭포입니다. 최고 낙차는 80m. 거센 폭포수가 켜켜이 쌓인 암석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집니다. 그냥 좀 멍하니 빠져들지 않나요? 막연하다는 거? 막연히, 그렇죠. 자연이 빚어낸 이 거대한 걸작. 기암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맑은 폭포수를 보고 있자니 속세의 때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제 저는 무릉의 장엄한 풍광에서 벗어나 중경에서 약 160km 떨어진 작은 도시 대족에 도착했습니다. 대족은 도시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큰 부처의 발자국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칼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날렵하게 뻗은 칼날을 보니 삼국 무장들의 무기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날만 갈지 않았지 완전 다 진짜 칼이군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무장들이 떠오릅니다. 조자룡이 생각나는 조조나 송건이 썼을 만한 칼이네요. 이건 도끼예요. 주로 힘이 센 장수들이 쓰는.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시에 썼던 칼이고. 그러니까 일반 이런 도금류 이런 것은 장식용으로 쓰고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이런 칼을 쓰죠. 关羽用的关公大刀。 아, 이건 정말 그 당시에 선 무게인 것 같습니다. 在三国时期嘛，有一个叫关圣人的这个刀，这个是仿照那个刀做出来的。实际上它的他用了一把刀有80多斤重。这个是仿照做出来的。这个轻一点，估计就是20-30斤吧，就这样子。 이런 걸 들고 하루 종일 휘두르고 싸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한 30초 들었는데 머리에서 땀이 납니다. 이마 있어. 삼국지에는 여러 무기가 등장합니다. 장비의 장팔사모, 여포의 방천화극, 관우의 청룡언을도는 주인들만큼이나 유명한 무기들입니다. 당시 한 건은 약 220g, 80건이라는 청룡언을도는 약 18kg이나 되는데요. 이걸 들고 자유자재로 전장을 누볐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尊上打这个兵器来供给他们打仗用，但是到现在他们有枪啊炮啊什么代替这打造出来的注意点收藏，主要现在发展是那个菜刀，什么东西菜刀发展的比较好一点，现在就是这样。 명장들의 손에서 진열대 신세가 된 칼들을 보니 세월의 무상함이 절로 느껴집니다. 먼 옛날
삼군 무장들의 무기를 만들던 대종마을 사람들. 이제는 일상에 꼭 필요한 농기구와 식칼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原来做兵器的时候啊，是在战国时期吧。 이 작은 쇠붙이가 날카로운 칼이 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쇠와 이 강철을 이렇게 섞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강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현 시대의 속도감은 전통만을 고수하던 대장간 마을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대장간은 작업의 반은 기계식으로 나머지 반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대장간들도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제품에 밀려 다 떠나고 마을에 남은 몇 집만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以前嘛，那个在10多年前嘛，有1000多家，但逐渐在慢慢的演变嘛，那个现在只有几十家了。这种最原始的做法。 과정 하나하나마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리기를 수차례, 당금질을 한 쇳덩이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조금씩 칼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不好看，要敲来几下才好看。 균일하게 얇고 날카로운 칼날은 칼 만들기의 핵심. 지금은 이곳에서 생계를 위한 어떤 식칼이나 또 농기구 같은 걸 만들고 있지만 장수들의 병장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여포라든지 장기라든지 또 조자룡의 칼이나 창을 만들 때는 이 장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했을 겁니다. 근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 선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던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고 지금은 물론 약간 조잡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만들지만 음식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칼을 만드는 거니까 나름 진정한 또 장인들일지도 모르죠. 땀과 노력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要好的土地，跟师傅跟上几年，才把自己真正的东西技术传给你。至少说4、5年时间，你才能学到真正其中的精法呀、技术啊，怎么做才行。 나무로 된 자루에 칼날을 두들겨 고정시키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또 하나의 칼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만화에서 적어도 수작업을 한다면 굉장히 뒤쳐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 칼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이 수공업에 대한 가치가 중국에서도 다시 약간씩은 살아났어. 이 마을이, 이 도시가 다시 칼의 도시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수제칼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통나무를 쪼개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여문나무예요. 그렇게 몇 번 나무를 찍자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 위세가 도끼 못지 않습니다. 시대의 속도감을 거슬러 여전히 옛것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중국 내륙에 자리한 유일한 직할시이자
삼국지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중칭, 중경에 왔습니다. 원래 사천성에 속해 있었다가 직할시로 승격한 중경은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던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관우와 장비를 잃고 실험에 잠긴 유비가 쓸쓸하게 생애를 마감한 곳으로 다사다난했던 삼국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옛 정치가 묻어나는 자기구 거리를 쉬엄쉬엄 걷다 보니 고풍스러운 가게와 옛 그림, 고서 등 정겨운 풍경들이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你好，唐北方的四句，桃花源港口。 멋들어지게 시를 옮겨 적는데 만화가인 제 눈에는 어딜 가도 만화책이 먼저 보입니다. 배경은 청나라네요. 복식을 보니까 건달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책 발견했네요. 이런 게 또 여행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중경 옛 도시에 축소판이자 상징인 자기구 마을을 떠나 차오티의 먼 조천문으로 향합니다. 차로 30분쯤 달리다 보니 멀리 잔뜩 흐린 중경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연들이 보입니다. 예, 여기가 조천문 광장입니다. 옛날부터 황제의 칙스를 받던 나루가 있던 곳이죠. 조천문 광장에는 유독 연날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도 어릴 때 저 연날리기 하면서 연줄 끊어 먹기 많이 했는데. 중국의 옛 문헌에 보면 BC 200년경 한나라 초의 무장인 한신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这个就是看图，按照那个图纸上比的那个放大出来的。这个起飞的时候呢， 어렸을 때 연날리던 기억을 되살려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제법 높이 올라갔습니다. 这个风很好的。 이걸 바람을 타야 돼. 不怕，你放嘛，没有关系。 새처럼 바람을 타고 난다고 해서 풍검이라고도 부르는 연. 중경의 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연이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 압력이 강해져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 운동이 되게 좋겠는데요. 还有就是肩周炎，啊，你看那个，是吧？肩周病也可以，腰椎病，啊，老是要挺起，腰杆挺起来。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이 방향을 못 잡고 다른 연과 뒤엉켜버리고 말았는데요. 행여 찢어질까 하늘에 띄운 연을 조심조심 걷는 할아버지. 지금 정리 중입니다. 走，我走。再往后头走，再往后头走。哎，对了。 수로 꼬인 연실을 푸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원전 적의 동태를 살피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던 연날리기는 이제 중경 노인들의 적적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취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는데 할아버지 씻겨가면서요. 아, 동경스럽습니다. 할아버지 힘이 세신 것 같아요. 아, 운동 되겠습니다. 서울 가서 연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중경의 4대 관문 중 하나이자 역사 이래 중경의 문호 역할을 했던 조천문. 다리 난간에 가까이 다가가 둘러보자 두 개의 강줄기가 합쳐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 왼쪽에서 흘러오는 강이 촉한의 명월협을 거쳐 흘러오는 가른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과 저 멀리서 흘러오는 강이 합쳐져서 장강이 됩니다. 그 장강이 흘러가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매년 중추절이 되면 푸른빛의 가른강물과 황토빛깔의 장강이 만나 물감을 섞는 듯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조천문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삼국 영웅들의 격전지였던 적벽대전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유람선들이 이곳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배로 놓은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생각이 나네요. 조조의 그 함대가 방통의 연안개에 속아서 깡그리 화공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저렇게 건너고 있네요. 배를 놔가지고 다리를 건너고. 1800년 전 장강을 따라 손건과 유비의 연합군을 뒤쫓던 조조군이 적벽에서 대패한 적벽대전. 장강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촉한 영웅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온 이번 여정. 전설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사천 땅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